또 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니까 확실히 이 외교의 중요성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때 맞춰서 이제 연세대학교 기말고사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나오기 좋은 최 교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여전히 어색하네요. 우리 형의 이런 모습이. 사실 두 분은 매주 월요일에 또 시선 집중해서 합을 맞추고 계시는데 또 김종대 의원님의 의상과 컨셉을 더한 어색해.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살짝 불편하기까지 하네요. 시선 처리가. 예, 아니 얼마나 지금 저희 소중한 캐릭터이신데 아껴주십시오, 교수님. 뭐 그냥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최선을 다하세요. 네. 할 수 예, 없습니다. 예, 둘 다 좋다. 모범 드라이버다. 이렇게 지금 댓글창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게다가 사라강님은 최종근 교수님 항상 MBC 아침 라디오에서 배웠는데 시사인 품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고 품격 계십니다. 나오잖아요. 내가 나오니까. 함께 저희 원래도 품격이지만 더욱더 같이 해보는 것으로 예, 김종대 의원님 리액션이 살짝 고장나신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 조금 대응하기 곤란한 멘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른 넘어가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외교 일정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 수순이고 1박 3일 짧게 G7 일정을 마쳤는데 두 분 전문가 눈에 보기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최 교수님.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일관된 메시지가 그 내용과는 뭐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우 담백했어요. 오. 그러니까 좀 그렇게 과하게 데코레이션도 하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통령의 모습들이 지난 3년 그리고 3년 6개월이라고 해야 되겠죠. 3년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갈증을 좀 많이 해소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또 다시 한번 정상회담 정상 외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다자회담이 됐든 양자회담이 됐든 국내이든 해외이든 간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협의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반사가 돼서 네. 일종의 좀 국가적 자부심, 자긍심이 될 텐데 지난 3년 6개월은 모르겠어요. 뭐 좀 많이 상처도 받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났던 시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 차분하고 담백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담백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정부의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 집권 초부터 이렇게 거창한 비전 막 뻥뻥 질러대고 좀 과시적인 정부가 많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게 너무 없다 싶을 정도로 담백하다는 표현이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데 고맙습니다. 예. 조금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 충청도뿐이라 조금이 되게 많다는 뜻이. 대충 해석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겸손과 경청이라는 덕목 이런 게 윤석열 정부하고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예. 윤석열 정부는 카리스마에 집착하고 다분히 과시적 행태로 외교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서번트 리더십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담백, 소박, 경청 이런 덕목이 오히려 지금 돋보이는 시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포인트를 잡지 않았는가. 그리고 외교도 지금 워낙 그 국제 질서가 어려운 때 또 한국이 처한 위치도 굉장히 엄혹한 때 나간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화장기가 필요가 없죠. 그것보다는 지금 관세 뭐 협상 뒤숭숭하죠. 전쟁 나서 뒤숭숭하죠. 이런 또 지정학적 위기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참 진정성 있는 어떤 시기 아닙니까? 단순한 진리와 상식 같은 건데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정상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저런 제스처와 또 심지어 미소 이런 것들이 좀 태도가 뭐 감히 표현을 하자면 보여지는 이미지와 언어들이 제가 담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걸 일괄하면 상당히 태도가 참
올바랐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게 또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하고 반추가 되어서 뭐 저는 그게 좋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몇 가지 통합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국이 다시 돌아왔다. 코리아 이스백 이거고요. 야. 두 번째는 역시 대한민국 외교력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회복했기 때문에 G7에 가서도 여러 정상들과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예. 것 같았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 행사를 좀 삐딱하게 보시는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미국하고 정상회담도 못했는데 그 트럼프가 가버려서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예.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이 G7 회담에 간 것이지 예.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국제정세가 혼란하여 미국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유럽 주요국 정상들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소위 지역의 맹주들과도 이런저런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G7에서 6대1 구도더라고요. 결국 트럼프가 간 이유인가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라도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소위 그들과 심리적 연대를 할 수 있었다. 예. 동병상련으로. 그래서 관세 같은 거 너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니? 이런 식의 비공식 정보 공유를 했었을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공조네. 그렇죠. 이제 저는 늘 주장하는데 그 유럽과의 이런저런 연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뭐 특히 뭐 우크라이나 뭐 나토 이런 것도 떠나서 우리가 이 민주정부 사기 들어섰지만 이 중요한 국정 과제가 기후 변화 대응, 예. 공급망 안정적인 관리, 그 뭐 국제 무대에서 여러저러 공조인데 그건 유럽하고 많이 뭐라 그럴까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유럽과 또 주요국과의 연대를 하는데 중요한 순간이었고 매우 담백하게 예. 그리고 좀 편안하고 가볍게 출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5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품격 있게 표현하느라고 말이 길어지는데 저기 뭐냐면은 뭐 다 구조옥 같은 말씀이신데 한마디로 6개국 정상이 트럼프를 재수없어했다. 굉장히 재수없어했다. 예, 저희 또 기사님이 밟으시기 시작합니다. 예. 가버리니까 외교의 언어를 벗겨낸 또 이 거리의 언어입니다. 그 트럼프가 튕겨져 나간 것처럼 가고 나니까 성명내더라. 미국에 조금 긁어대는 이런 성명내더라. 캐나다 입장에서는 흥행이 좀 이상해진 거죠. 그래요? 미국을 예. 놓고 뭐 G6개 국가들이 이런저런 공조를 해서 관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라는 소위 그룹 행동을 하고 싶었을 텐데 떠나갔으니 떠나간 뒷담화 하기 좋지. 네. 빠져주면 뒷담화 예. 하기가. 뒷담화. 거리의 언어로 계속 품격의 언어를 번역해주고 좋습니다. 계시느라 네. 고생하시는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좋습니다. 예. 댓글창에는 크라우치비치님이 이재명과 룰라의 만남이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대통령의 스토리가 다른 정상들과 또 맞닿아가지고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또 하나의 외교로서 아까 최동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과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결국 이제 트럼프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과제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부과한 이런저런 관세 관련된 것들이 문제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8일이 이제 협상 마감인데. 예, 저는 좀 지금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힘들어요. 문제야. 이게 저희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조금 미안할 정도로 국내 경제도 어렵고요. 지금 근데 저는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미국이 선정해 놓은 데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미 FTA라는 아주 중요한 양측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좀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관세 협상이 뭐 이를테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상품 관세와 전반적으로 내놨던 상호 관세 25%를 없애주세요, 낮춰주세요라는 협상이 아니라 앞으로 한미 간의 경제 교류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향후에 펼쳐질 한미 경제 관계에 이 제도를 다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경제에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저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만 손해 보면 안 된다. 외교란 것이 서로 협의해서 상호 이익이 돼야 되는 것인데 결국 뭐냐면 일본은 이를테면 그래 일본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15% 관세. 프랑스 너는 조금 삐딱하니까 22% 관세. 너 한국 너 무심하니까 너는 25% 관세로 해. 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기업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25% 두들겨 맞으면 할 만하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 퍼센트를 감안해 달라는 협상이 돼서는 안 되고 동시에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이 관세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소위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겠죠. 매 맞는 자들의 연대. 지난번에도 그런 예, 말씀해 혹은 주셨습니다. 뭐 좀 억울한 자들의 연대를 맺어서 공조를 해야겠죠. 한일 정상회담의 또 다른 키포인트는 동병상련이에요 지금. 아 이제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한테 매맞는 자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근데 되었다. 일본이 먼저 가서 확 아니 야 나 15% 받았어 우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좀 이런저런 공조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실리적으로 할 건 실리적으로 한다. 물론 어두운 면도 있고 의견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를 내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아, 의원님, 어디서? 중고등학교 때 먼저 맞는 매가 아프냐 나중에 맞는 매가 아프냐 예. 이거를 항상 고민하게 돼 있거든. 그냥 아파요. 근데 저기 먼저 맞는 애가 아파하는 걸 보면은 더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니까. 공포가. 예. 그래서 먼저 맞는 매가 안 아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렇다고 맞겠다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이때 머릿속에서 쥐가 난다고. 이걸 딜레마적 상황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그런 게 바로 이 매 맞는 자들의 어떤 그 연대? 연대 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맞지 말고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래요. 다 같이. 네. 그러니까 한 대만 확 자빠지지 말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미국이 우리만 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많아요. 근데 근데 지금 뭐 미국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없죠. LA의 상황, 이민 불법 소위 그들의 얘기는 불법 이민자의 관리 상황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물가 동향, 그리고 가자 지구, 또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하고자 하는 데에서 지금 뻥뻥뻥 빵꾸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한미 관계가 제일 우리들 중요하니 그들도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우리 중심적 사고는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이제 한국이 좀 맛있어 보이긴 하잖아, 그지?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기 미국은 한국을 쌀만 먹으려고 냄비에 물 끓이고 있고, 아이고. 저기 중국은 튀겨 먹으려고 후라이팬에 기름 저기 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숙성시켜 먹으려고 항아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할 때도 있어 가끔. 예. 우리나라가 맛있는 게 많아. 미국 입장에서 제조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또 바이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기 나쁘게 얘기하면 좀 서로 숟가락 들고 덤비는 거고 좋게 말하면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중이 지들끼리 싸웠잖아. 미국에서는 중국이 뭐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내정에 개입했냐 니들이야말로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막 첫날부터 싸우고 메시지로 그랬잖아. 으르렁거렸었죠. 쉽지 않은 상황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여튼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가게 될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 때문에 G7 현장을 떠난 트럼프.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중까지 이란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의 나토 참석도 결정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나토는요 그야말로 군사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소위 그 대서양의 군사 질서를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대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나라, 뉴질랜드, 일본, 뭐 호주에서 또 초청국들이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잘 봐야 될 거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도 극명히 드러났습니다만 유럽과 그 미국 소위 대서양 네트워크가 흔들흔들하니 그렇지. 특히 방위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거기 가서 나토는 나토대로 참석하는데 의미를 찾아야지. 나토 가서 트럼프를 만나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예. 근데 지금 형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G7에 가서 럼프 형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형 맞나요? 럼프 형이 그런데 없어졌어. 예.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는 가야 된다는 어떤 그 대통령을 떠미는 여론이 더 커져버린 거야 이게. 예. 이게 지금 실제 국내에서 흐르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생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협상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국내에서 여론 압박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한미 정상회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의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오발 오피스에 딱 앉아서 기자들 앞에서 서로 하실 말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 하고 그 결과로서 정상선언 나오고 그리고 한미 관세 문제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오면 그 정도로 오케이. 예. 근데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 자꾸 문재인 대통령 한미 일을 하셨던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도 회담하면 20분 30분 약식 회담을 계속 줄줄이 예. 한 거 아닙니까? 나토는 더해요. 다자가 더 크니까. 스탠딩으로도 예.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30초 40초 동안 하이 헬로 이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좀 제대로 해서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아니 오케이. 이게 뭐 줄 서서 그 사람 눈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 아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나토가요 지금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 이건 내가 꼭 지적을 하고 예. 나가겠는데 오늘 신문이 온통 이스라엘 전쟁으로 국제면이 거의 도배하다시피 돼 있거든요. 예. 이란. 예. 그런데 이란 이스라엘 예. 그랬는데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 오. 이란 이스라엘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심각해졌어. 예. 6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나흘 뒤입니다. 저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역대급 폭격을 했습니다. 네. 역대급 폭격.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가진 웬만한 종류의 미사일은 다 발사됐어요. 거기에다 드론이 날아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이 죽어도 거기서 더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왜 저러냐고. 예.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이란하고 저기 러시아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 중동으로 보냈거든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버리고 이스라엘은 지키겠다.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푸틴한테 좋은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G7 회의에 젤렌스키도 왔다며. 그렇죠. 그 트럼프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못 만나고 했어요. 저기 럼프 형이 가버렸어. 그러면은 이번에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지금 최대 피해자가 젤렌스키가 되게 생겼어요. 같이 동반해서 두 개 다른 장소에서 전쟁이 같이 지금 상승되는 모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나토도 가면은 이게 저 트럼프 얘기는 우크라이나전은 유럽의 전쟁이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유럽이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48시간 안에 뭐 전쟁 끝나겠다 그러지만 지금 상황을 보라고. 이건 꼬락서니가 완전히 더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거라고. 나토에서도. 나는 그런 의의에서 이번에 뭐 나토가 협력을 하고 G7이 협력을 하고 그거 다 옛날 얘기라고 봐 이제는. 예. 물론 협력하는 모양은 취하겠지만 이게 저는 뭐 당연히 뭐 나토를 할지라도 다자 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좀 떠밀려 가는 모양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건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국내적으로 이야기들이 주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요번에도 G7 현장에서 이렇게 공개된 화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역했던 사람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더라고요. 통역하고 또 그 여기저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만 그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진영을 잘 갖추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좀 갖춰진 모습 이를테면 내년에 전 가도 된다고 봐요. 나토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도 나토와 같은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밀려서 가는 거다 보면 그러면 정권 좀 보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느낌에. 자꾸 6월 4일에 시작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이렇게 제가 이러저러 계산을 해보면 약 1년에 한 달 반 정도는 해외에 계시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초반부터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해외로 돌리는 모습이 되면 오히려 관료들이 그렇지. 저는 그거는 좀 불편하네요. 예.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또 최종근 교수님이 실무했던 경험을 이제 베이스 삼아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나토에 가니까 국방장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근데 갈게요? 차관이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그 소위 숙군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네요. 그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 내란 표현하기 세력들이 어쩌- 아직도, 뭐 예. 그런 상황에서 소위 그니까요. 그들과 함께 아니, 근무회를 그래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보고 5월 있죠. 31일 날 그 샹그릴라 안보대화도 예. 불참했어. 원래 국방장관이 가야 되는데 예. 못 가고 아무도 안 갔어요 이번에. 아니, 정책실장이 갔대요. 아 그래요? 정책실장이 가서 저 뒷자리에서 그 앉아 있다 당시만 왔어요.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이니까 5월 30일이면 5월 31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건 맞지만 진짜 지금이 이재명 정부냐 오히려 과도 정부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이게 완전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급한 일부터 동tin하지 않게 지금은 관리만 잘해도 성공입니다. 그 나중에 다 진용이 갖춰지고 나서 그때 국정에 힘이 실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결기 있게 이게 이 정권 엘리트들이 결집할 수 있는 네, 해석하기도. 이런 계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의원님하고 저는 소수 의견인 것 같아. 그래? 아니 뭐 괜찮아. 그래도 자꾸 의견을 내야 돼. 우리가 소수인 건 익숙하니까. 나는 원래 소수였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다수인 적이 없어 내가. 지금도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쁜 종들이랑 어울리지 말라 그랬는데. 난 이번에 0.98% 얻은 후보에 나는 또 거기요 내가. 진짜 소수로서 가장 앞서 나가는 빠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뾰족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또 분이시기도 하지 그런데 않습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예.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창조란 말 별로 어감이 안 좋아. 옛날. 박근혜 때. 그랬는데 두 분 통과제리 케미. 역사는 항상 합리적 다수와 예. 창조적 소수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발전한 것이요. 그럼요. 예. 다음, 앞서서. 다음 토픽 하시죠. 예. 그래도 마무리 좀 하십시오. 예. 창조적 뭔 소수 얘기 쪽에서 하려다 바뀌었다.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와 합리적 다수가 예. 공화정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두 개의 축이라고 예. 나는 봐요. 두 분의 소수 의견이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야기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뭐 이란을 향해서 큰 걸 뭔가 더 할 게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거 뭐 오늘 밤 사이 전 세계가 뒤집어질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교수님? 조금 긴 얘기가 필요한데 예. 그걸 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자 했었고 5번인가 했었고 나름대로 끈기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판단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임계점이 넘는다. 지금 소위 선제적 혹은 예방적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란이 핵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지난 2달 동안 미국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판단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의 판단에 따라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전에는 이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 끌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략에.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란에 대한 의구심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시간 지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피로감도 있고 사실 또 여기저기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G7을 박차고 나오면서까지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로 좀 전환한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 전에는 그래도 협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좀 여론전을 하는데도 좀 이스라엘이 더 센 메시지를 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치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참수 작전 같은 이 얘기를 하니 정권 교체랑 그래서 뭐 있지. 노골적으로 예. 못 멈춘다고 막. 그래서 그러면 이란에서도 협상파하고 저항파가 있을 텐데 협상파는 아무래도 조금 짜그러들겠죠. 많이 사라지죠. 그리고 저항파는 뭐 성전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 상당히 힘들 거고요. 아니 이 얘기는 네. 그 최 교수가 차관 때 예. 이란에 우리 그 왜 선박이 억류됐을 때 예. 그때 저기 협상하러 갔거든. 그러셨죠. 그 책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에 갔더니 이게 하나의 세력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 안에도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뭐가 있더라 이거지 다양하게. 뭐가 있더라죠. 아주 거리의 언어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란에는 두 예. 개의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부 거기 대통령이 있고요.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도 있고 혁명수비대가 핵 개발도 하고 있고 또 국회를 혁명수비대가 장악을 거의 했어요. 한 60% 이상을. 지금 혁명수비대는 뭐 저항의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는 거고 이란 행정부의 외교부는 미국과 협상을 지속해야 되니까 휴전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메시지가 각기 다른 입을 통해서 동시에 발신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의도적인 교란 전술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한쪽의 말만 믿으면은 이게 굉장히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조합은 내가 본 조합 중에 최악입니다. 예. 네타냐후는 저기 옛날에 조지 부시가 이라크 2003년에 쳐들어가면서 중동 전체를 민주화하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싹 그냥 역도미노 이론이라고 이게 중동을 다 민주화하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쳤거든요. 그 사이비 이론입니다. 그 역도미노 이론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네타냐후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포린 폴리시의 머리 기사가 재밌던데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네타냐후가 지금 스마트 폭탄 중독증에 빠졌다는 거야. 중독증. 스마트 폭탄 갖고 무슨 공중전으로 정권 교체도 하고 무슨 핵포기도 하고 택도 없는 망상에 네타냐후가 빠졌다고 아주 심하게 깠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군사 기술 이런 것에 이제 매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드론입니다, 그게. 그랬는데 저기 이런 망상에다가 트럼프의 무책임함이 결합돼 가지고 무책임 무원칙이 그 뒤에 트럼프의 어떤 그 행태가 뒤를 이어버리니까 이 국제 질서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데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근데 뭐 다른 각도의 해석을 제공해 드리자면 나름 트럼프 좀 신중해요. 나름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지금 김정대 의원님이 악셀 밟았는데 살짝 브레이크 들어왔습니다. 네탄야후는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핵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협상은 안 됩니다. 이란은 계속 우리를 속일 거예요라는 소위 악마의 속삭임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제가 왜 악마라고 표현하냐면 어쨌든 무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트럼프는 잠깐만 기다려봐. 나 협상해야 되니까 하고 있다가 지금 살짝 넘어갈지도 모르는 혹은 트럼프 스타일로 긴장 국면을 확 올렸다가 저기 그 이란으로 하여금 기어 나오게 만드는 그런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두고 보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를테면 의견이 좀 갈리네요. 그 사이에 김종대 시각에 의해서 트럼프가 무책임하게 이 공격에 가담하면 김종대 의원의 해석이 맞는 거고.
저는 아직도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진짜 보자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가는데 확 때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G7을 박차고 나와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다. 그럼 내 얘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지. 무책임. 아니 그는 일종의 압박 전술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압박 전술로. 그런데 있잖아요. 원래 트럼프는 머리가 텅텅 빈 사람이에요. 트럼프 만나봤어요? 나는 만나봤어요. 만나봐서 아는데. 내가 럼프 형을 좀 아는데. 예, 두 분 오늘 뜨겁습니다. 이분은 나 이제 아나 여기. 국제 질서에 책임감이 없는 분이야 이분이. 예. 항상 불개입하고 방치해 두는 거고. 예. 우크라이나에 집권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낸다 그랬잖아.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더 악화됐어. 예.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 휴양소 짓는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거 싹 정리한다 그랬지. 이거 다 뻥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경험적으로 얘기하건데 럼프 형은 머리가 비었어. 예, 이따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겪어보셨으니까. 예. 아니요? 트럼프는 키가 되게 커요. 그래? 아이, 그 머리가 어떻게 빌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아이, 두고 저는 절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실체 자체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요? 예. 뭐 더 이상 이 문제로 기아하고 나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맙시다. 아니 트럼프가 뭐라고 우리 사이에 있어. 그런가? 안 되지. 두 분 사이에 트럼프라고 하는 큰 강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어떻게 될지는 어차피 조금 지켜보면 될 테니까요. 아니, 물론이죠. 예. 그거야 뭐 지켜보는 거는 예. 나도 반대하지 않죠. 예, 간만에 또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보니까 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국내 이슈도 여쭤보니까 그것도 좀 김종대 의원님 모신 김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접경 지역의 확성기를 끈 부분 그리고 김용현이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접경 지역 이슈는 또 최종근 교수님도 이제 과거에 국정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이슈 같은데요. 먼저 제가요. 예. 이 방송 오기 전에 지금 방금 파주시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예, 우리나라 경기 북부의 유일한 민주당 시장이 파주시장이에요 지금. 이분이 지금 신이 나서 방송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 아까 보니까 얼굴이 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래고 다니더라고. 뒤에 보좌진들이 강아지 마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맞습니다 시장님 이러고 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죠. 그런데 또 끊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만면의 행복이 햇살처럼 퍼지더라. 내가 이걸 봤다 이거지. 좋아요. 계속하세요. 예.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십니까? 아니요, 갈릴 거 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파주시장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소모적 갈등을 했으면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장들이나 그 시의회 이런데 지방의회는 국민의힘이 많으니까 이걸 뻔히 알면서도 결의 안 내려 그러면 반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막으러 다녔대. 자기 정치를 한 거죠. 그런데도 지역 정치가 아무 책임도 안 졌다 이거야. 예. 그러면서 그 중앙당 눈치를 본 거죠. 국민의힘을. 이제 윤석열 눈치를 보고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로부터 해방된 게 그게 기쁘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요. 예. 그 요지는 심오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저 댓글들 듣고는 있었던겨? 듣고 있었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이 껐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그렇죠. 끄니까. 우리 조치에 같이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북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을 절대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와 당시에 이런저런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판문점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나와 있던 걸로 상호 비방을 중단시킨 것이었는데 뭐 결국은 다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다시 켜진 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스피커 켜가지고 허공에다가 뻥뻥 쪄가지고 그 사람들 넘어올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학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서로 이제 세련돼지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니 북에다 정말 우리 진영의 정보를 넘기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스피커를 틀어서 우리 주민들, 우리 장병들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현장에 직접 가봐서 그 확성기가 작동됐던 시절에 실제로 가서 들어봤는데 정말 서로 끔찍한 소음이에요. 거기 우리 생활하는 장병들 하루 종일 그거에 시달려야 했고 주민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학적 행위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번에 잘했고 요걸 발판 삼아서 남북 관계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를테면 연락 채널을 복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거요. 두 번째는 이제 서로 간의 우발적 충돌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저런 회담을 좀 하자. 군사회담 같은 거예요. 즉 너하고 나하고 화해해 잘 지내보자 그런 회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부딪힐 수가 있으니 좀 떨어져 있자. 군사적으로 9.19 군사합의 좀 복원하자라는 식의 메시지가 지속되고 되면 모르죠. 그 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첫 단추는 잘 킨 것 같아요. 북도 자기 단추를 잘 킨 것 같고. 그 당연한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굉장히 치열하십니다. 나도 이제 소방관 모자 하나 줘. 오늘 치열하십니다. 네. 그랬는데 그 확성기 있잖아요. 예. 그 이게 음파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인지 아십니까? 그 근처에 있으면은요 방송 중에 이 구토가 나와요. 몸 안에서 회로가 엉킨다니까. 예. 그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걸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고통에 시달렸다고 해봐. 또 거기다 아주 혐오스러운 소음이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대남 방송에서 내려오고 이랬던 건데 이게 있고 없고는요 삶의 질이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큰 겁니다. 이거. 정말 정권 교체 효과를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부터 먼저 이렇게 당장 누린다라고 하는 것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김용년 전 장관이 이제 풀려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까 댓글창에 이거 진짜 심각한데 빨리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김종대 의원님이 좀 파악한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군 내부 분위기라든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군 내부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극우 세력의 결집에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이런 위험함이 있는 거죠. 분명히 6.4 구국 동지회나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모임에서 환영식 할 거고. 환영식이요? 무슨 야. 비순용사 맞이하듯이. 야. 그다음에 한동안 저기 정광훈 목사가 사람을 못 모았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걸 명분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얼마 전에 왜 저기 1,000,000명 광화문에 모이겠다 그랬는데 하도 안 모여 초라하니까 대가리 박어 시켰잖아. 네? 대가리 박어. 그 저기 지역의 목사들 예. 이렇게 세워놓고 이 중에서 할당 인원 채운 사람은 들어가고 못 채운 사람은 지금부터 대가리 박는다. 실시. 그러니까 진짜 대가리 박았잖아. 예. 정말 말 그대로의 장면을 저도 보긴 했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야. 정광훈 목사가. 예, 진짜 끔찍한 장면들이죠. 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조직이네. 그래서 대가리 박는 거를 방송으로 내보낸 거야. 예.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광장이 급속도로 소멸돼 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극우의 광장이 소멸돼 가기 시작했다고. 좋은 일인데.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극우가 짜게진 거예요. 이준석으로도 일부 가고 뭐 김문수로도 가고 이도저도 아니야 투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소년범 목사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목사 이 갈등조차 없어졌어. 이제 그 모이는 힘 자체가 약해지니까.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이분들은 지금 국민의힘도 규탄하면서 장외 세력화를 다시 시도하는데 그래서 저 대가리 박어까지 시키는데 그런데 여기에 김용현이가 나온다. 그 뒤에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김용현은 옥중에서도 저 극우에 신호를 보냈고 선동을 했으니 저 정광훈 목사 유튜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야.
아니 정말 이게 보석 조건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저런 데 못 가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안 받아들이고 본인은 만기 채우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와 이제 종교 조직 있잖아요. 여기는 풀뿌리 조직이기 때문에 안 없애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변수를 만들고 예. 이 극우의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입맞추기, 증거인멸 이런 거. 그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판부나 검찰이 무능하면은 그래. 아니 무기 아니면 사형을 받을 피의자를 갖다가 대책 없이 풀어준다? 야, 요거는 진짜 저 참. 야, 좀 허탈하죠. 이러려고 우리가 이 그동안에 예. 재판과 이 수사 과정을 지켜봤나 싶을 정도예요. 예, 내란 특검에 빠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빨리 특검으로 가야 돼요. 근데 특검이 수사하기 전에 풀려나와 버린 거야.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외환 유치 혐의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 유치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당시 12월 3일 날 계엄 날요. 그 계엄 사령관이 뿡 나타났어요.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전 통제권을 합참 의장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계엄 부대를 합참 의장이 지정해 주고 그거를 계엄 사령관이 통제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이양 절차가 없이 바로 계엄군으로 국회 선관위를 간 겁니다. 그러면 합참 의장의 지휘권이 무력화된 거거든요. 요거는 내란이라고 안 그래고 반란이라 그래. 예. 그래서 우리가 12.12 쿠데타를 12.12 내란이라고 한 거라고 12.12 반란이라 그래. 그게 사형을 받은 건 저기 저 감형은 됐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그 저 무기징역 받았나 예, 그래요. 예.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반란의 혐의는 적용도 안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외환 이런 부분들. 그럼 합참의장이 그냥 저기 개털됐다는 얘기인데 그 몇 시간은 대한민국 전쟁 수행 체제가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완전히 예. 붕괴된 거야. 이거는. 진정한 무정부. 지휘 체계가. 예. 그러면 이건 내란이라기보단 반란에 가까워. 할 게 많아. 조사하고 기소할 게. 네. 그 특검이 할 일이죠. 예. 빠르게 좀 움직이길 기원하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아가지고는 저희 국제정치부터 국내 정치 이야기까지 훑어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마무리 발언으로 이 앞으로의 정부가 이제 5년 동안 해야 될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좀 우리 정부에게 좀 조언을 우리 최종근 교수님이 실제 했던 경험을 베이스로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뚜벅뚜벅 나가야죠. 뭐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큰 뚜벅뚜벅. 큰 거를 뭐 단박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속성 가지고 좀 밀려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 뭐 안보적인 이슈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럴 땐 호시우행 같은 어려운 말도 좀 쓰고 시작이 폭격이어가지고 있잖아, 오늘 말을 너무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억나는 단어 하나를 넣어줘야 뚜벅뚜벅. 뚜벅뚜벅. 예, 두 분 진정한 톰과 제리 케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몰라 나도. 제가 저 화면을 좀 유심히 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앉은 키가 똑같잖아요. 제가 키가 우리 김종대 의원보다 20cm가 더 커요. 근데도 앉은 키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내가 다리가 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아 나는 앉은뱅이 주술사구나. 앉아있을 타짜구나. 그것까지 받는 우리 김종대 기사님의 놀라운 방송 능력. 네, 또 댓글창에서 또 최종근 교수님이 MBC에서 뵀던 때와 다르게 이 편한 매력을 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두 분이 놀라운 톰과 제리 조합을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진 뉴스인 6월 1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주진우 그리고 박주민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